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10번째 에피소드 이야기는 폭풍 성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40년대는 제7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교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1850년대는 1840년대의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1850년대에는 야영회나 출판 사업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50년대 중반부터 1860년대 중반까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확립, 성장, 그리고 교회 조직화가 1840년대부터 186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1840년대에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1850년대에 들어서서 수확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확된 곡식을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교회 조직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1850년대 초반에 있었던 폭풍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이 출판 사업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가운데 제임스 화이트와 조셉 베이츠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베이츠는 출판 사업의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제임스 화이트는 출판 사업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부족한 인력과 재정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여행하는 것 자체가 경비가 많이 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조셉 베이츠는 이런 간행지, 잡지를 보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죠. 팬데믹을 겪은 우리 모두는 베이츠의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849년 조셉 베이츠는 미시간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 사람들이 미국의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 중부인 미시간까지 진출한 것이 거리상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운전하면 적어도 20시간 이상은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우려가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셉 베이츠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밀러 운동이 한참일 때에 남부주에 있는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남쪽 주에 와서 기별을 전해줄 수 있는 강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북부주에만 있었던 밀러 운동의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부주에 가서 밀러 운동에 대한 기별을 전하는 것을 조금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원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조셉 베이츠였죠. 비록 그는 지금의 메릴랜드를 넘지 못하고 멈추기는 했지만 새로운 곳에 기별을 전하는 강사로는 두려움이 없는 조셉 베이츠, 정말 딱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조셉 베이츠는 미시간주의 잭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베이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여기 혹시 재림 신도들이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이츠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대장장이었던 댄 팔머라는 사람이 재림 신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베이츠는 바로 제7일 안식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댄 팔머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쉬지 않죠. 베이츠 계속 바로 갑니다. 베이츠는 팔머가 한창 일하고 있을 때 도착했고, 바쁜 시간에 일을 멈출 수 없었던 팔머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츠는 대장간의 시끄러운 망치 소리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팔머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팔머와 그를 알던 많은 이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베이츠와 팔머는 세레너스 스미스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고 그도 안식일의 기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7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인 재림 성도들이 미시간주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이 제임스에게 현대 진리, The Present Truth, 이 잡지, 간행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제임스 화이트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죠. 이렇게 베이츠의 미시간 방문은 출판 사업 때문에 어색한 관계에 있었던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에게 봐봐, 내가 맞았어. 서로 각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봐봐, 내가 맞았어. 내가 옳았어.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이번 미시간 여행이야말로 직접 방문하고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츠에게는 달랑 잡지 하나 보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대면에서 만나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바로 미시간 여행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이츠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제임스 화이트이 간간히 방문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긴 했지만 그는 출판소 일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베이츠 혼자서 감당하는 일이 된 것이죠. 제임스 화이트 역시 베이츠의 미시간 여행이 출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면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강사는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이고 강사가 떠난 후에는 현대진리 같은 잡지가 재림 신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복음에 유능한 강사이며 아무리 전도를 잘한다 한들 그는 한 번에 한 곳만 방문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출판된 인쇄물들은 동시에 많은 곳에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감이 잡히시나요? 제임스 화이트는 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49년 베이츠의 미시간 방문은 제임스 화이트가 조셉 베이츠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서로가 협력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50년에는 제7일 안식일을 성수하는 200여 명의 재림 신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3, 4년 후에는 그 수가 늘어서 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200명의 사람들은 조셉 베이츠가 추구했던 방법, 일일이 만나서 전도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런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년에 50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명을 2,000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폭풍 성장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나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문의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 이 두 사람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둘 말고도 다른 이들이 도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기둥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죠. 1851년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는 뉴욕주의 세라토가 스프링스라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9개월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역마살이 꼈는지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랫동안 머무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 동안 제임스는 엘렌이 그의 첫 번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처음 받았던 이상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Early Writings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말로는 초기 문집이라고 불립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그 아내의 책을 출판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넘어서서 거의 도맡아 했겠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렌, 그 아내의 이상들을 리뷰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 이상을 받았다는 데 가질 수 있는 편견 때문에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우려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제임스가 엘렌의 이상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엘렌의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 엘렌이 계시를 받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재림운동에 참여하는 기준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와이트입니다. 저희 재림 신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죠. 저희들은 단지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전하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제 와이프는 이상, 계시를 보는 선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친근한 소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폭풍 성장은 출판 사업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리뷰지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서 제임스 와이트는 찬미가, 성서 지도, 성경 예언 도표, 성경 용어 색인 사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물론 재림 신도들을 돕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신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조금씩 이렇게 잡지를 돌리고 책을 팔면은 제임스 와이트는 돈을 꽤 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당연히 어떤 이들은 제임스 와이트이 재림운동을 위한 일을 가장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와이트는 해명하기를 만일 리뷰지를 받는 사람들이 적당한 금액의 기부를 한다면 다른 책들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나 비영리 단체 안에서 돈 때문에 들리는 소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이 일어난 때는 단지 신도들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와이트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재능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서 영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텐데요. 한 명 한 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존 바잉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바잉턴은 조셉 베이츠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으로 당시에도 나이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감리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한 감리교회를 세우기도 했죠. 그는 재림 신도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지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가 지었던 감리교회 건물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집을 미국 남부주에서 탈출한 흑인 노예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죠. Underground Railroad라고 불리는 이 탈출로를 통해서 북부주들로 도망치는 이 흑인 노예들에게 이런 도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은 미국 역사에도 유명하게 기록된 흑인 여성운동가, 흑인 노예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Sojourner Truth라는 사람과도 각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잉턴은 1852년 리뷰 앤 헤럴드지를 통해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후로 11년 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첫 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대총회장이라 하면 전체 교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J.N. 앤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앤드루스에 대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 역시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이 영입한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존 러퍼로라는 사람입니다. 존 러퍼로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일요일을 성수하던 재림운동 강사였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면서 그는 일요일 성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1852년 여름 재림 신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제임스 와이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러퍼로는 처음에는 제7일 안식일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인들을 만나서 따져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에 그의 교인들이 앤드루스가 하던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는 앤드루스를 만나서 따지려고 그 모임에 갔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앤드루스가 강단에 올라가서 존이 사용하고자 했던 모든 성경절들을 사용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했고 존 러퍼로는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로는 존 러퍼로가 앤드루스에게 따지려고 준비해간 성경절을 노트에
그가 기록한 정확한 순서대로 앤드류스가 설교단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놀란 존은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한 결과로 재림운동에 합류했고 나중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유라이아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1852년 러프로보다 약간 늦게 재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유라이아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 총무를 지냈을 만큼 영향력이 있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와이스는 그가 아끼고 혼신을 다해서 세운 출판소의 편집자로 유라이아 스미스를 인정했고 그의 뛰어난 글솜씨로 리뷰지에 35,000단어가 들어간 시를 써서 냈다고도 하죠.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유라이아 스미스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필립 엑스터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거기서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원래 하버드에 진학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꿈은 접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교육자로서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존 러프로에 따르면은 유라이아 스미스의 어머니가 유라이아의 이 sister,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이 sister인 애니를 떠밀어서 조셉 베이츠의 집회에 참여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유라이아와 앤 남매는 조셉 베이츠가 여는 집회에서 만나는 꿈을 꿨다고 하죠. 이 남매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땠을까요?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나 너 꿈에서 봤어. 나도 봤는데 어디서? 조셉 베이츠 아저씨 집회에서 이런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애니는 그 후 3주 후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시를 쓰기를 즐겨했던 애니는 리뷰지에 시를 써서 보냈고 제임스 와이스는 그 시를 보고 애니에게 세라토가 스프링스에 있는 리뷰에서 일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자신이 어떤 확신이 있기도 전에 이 모든 상황에 연결되어서 재림운동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라이아 스미스도 시를 써서 리뷰지에 보냈다고 하죠. 이 남매는 이 시인의 피가 흐르는 남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제임스 와이스는 유라이아 스미스도 리뷰지에서 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두 남매가 시를 써서 직장을 찾았다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을 찾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책의 출판사나 한국의 시조사에 시를 써서 보내보는 것은 어떤가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185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애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두 남매는 뉴햄프셔에 있는 학교를 이끄는 교육자들로 올 수 있냐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봉이 1,000불이었다고 하죠.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그 당시에 이 젊은 두 남매에게 그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리뷰에서 일해달라는 제임스 와이스의 초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리뷰에서의 일은 일이라기보다는 봉사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는 스티븐 해스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던 재림운동의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853년 어느 기차역에서 기차를 갈아타던 중에 양철공이었던 윌리엄 삭스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해집니다. 해스켈은 자신의 짐을 잠시 보관할 곳을 찾고 있었고 윌리엄 삭스피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계기로 그들은 그날 저녁 함께 머무르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해스켈은 삭스비로부터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지는 리뷰에서 발행한 안식일의 엘리후 on the Sabbath이라는 제목의 전도지였다고 하죠. 나중에 해스켈은 그 전도지를 읽어보았지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의 신념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항상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조셉 베이츠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셉 베이츠가 나타나서 윌리엄 삭스비가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죠. 정말 조셉 베이츠는 정말 평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베이츠는 해스켈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떠나면서 해스켈을 위해서 리뷰에서 출간한 모든 인쇄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스켈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베이츠 형제는 우리 집에 와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또 오후 내내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열흘 동안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그때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회상을 했다고 하죠. 물론 해스켈의 이야기지만 정말 베이츠는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스켈이 재림운동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이름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는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이나 이들의 자녀들이 재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셉 와그너, 이 사람의 아들은 험난했던 1888년 대총회의 이슈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또한 초기 재림교회의 재정적인 힘이 되었던 미시간의 존 켈럭, 아마도 이것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가족이 세운 켈럭사에서 만든 시리얼을 먹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도 켈로그사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즈라 버틀러라는 인물로 베이츠가 1850년쯤에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초대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죠. 그의 아들은 나중에 대총회장을 지냈던 인물로 조셉 와그너의 아들과 1888년 대총회에서 앙숙으로 부딪혔던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기한 이야기가 많아지죠. 1852년의 이야기입니다. 조셉 베이츠와 하이람 에드슨은 미시간에서 했던 여행이 충분하지 않았던지 1852년 1월 캐나다로 향합니다. 그들은 꽁꽁 얼어붙은 온타리오 호수 주위에서 재림 기별을 전했고 약 100명의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베이츠가 대단한 것은 1852년이면 60대였을 베이츠가 쉴 새 없이 거의 6개월씩 여행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너무 외롭진 않았을까요? 정말 그 에너자이저 배터리 선전에 나오는 그 토끼 인형 보신 적 있나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피곤한 기색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베이츠. 항상 에너지가 넘쳤던 인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이람 에드슨이 조셉 베이츠를 따라다니는 것이 벅차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쉴 새 없이 멈출 수 없는 에너지로 제7일 안식일의 기별을 전하고 다녔던 베이츠를 보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던 신도였던 클락이라는 사람이 조슈아 하임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문의를 해옵니다. 하임즈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캡틴 베이츠, 선장이었잖아요. 캡틴 베이츠, 베이츠 선장님은 우리와 오래된 친구이고 동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윌리엄 밀러를 따랐던 밀러주의자들에게도 잘 알려졌던 베이츠는 윌리엄 밀러가 죽고 난 후에 미망인이 된 그의 아내와 밀러주의자들이 모여있던 윌리엄 밀러의 농장에 찾아가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제7일 안식일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1852년 3월 세라토가 스프링스에서 재림 신도들이 모여서 리뷰지의 출판소를 뉴욕주의 라체스터로 옮기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재림 신도들은 인쇄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신도들은 처음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인쇄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이람 에드슨은 자신의 농장을 판 돈을 제임스에게 빌려줘서 인쇄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주의 라체스터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죠. 1848년 해방노예였던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해방운동을 위해서 The North Star, 북극성이라는 잡지를 인쇄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48년 더글라스는 라체스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린 세네카 폴스 컨벤션에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캐티 스탠턴은 여성들의 투표권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죠. 아주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라체스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이더스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1848년 팍스 자매들이 하이더스빌이라는 마을에 있던 그들의 집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했고 자신들이 그 유령들과 소통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비록 몇 해 후에 이것이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엘렌 화이트는 주위에서 일어난 강신술에 대한 소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곤 했습니다. 비록 1848년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라체스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몰몬경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라체스터는 평범한 동네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때는 1852년 4월이었습니다. 엘렌과 제임스는 124번지 마운트 호프 애버뉴에 위치한 집에서 1년에 175불을 내고 새를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럴통에 판자를 얹어서 식탁으로 사용했고 콩같이 아주 간단한 음식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텃밭에서 나오는 이 간단한 이 채소들은 덤으로 받는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봄이 되었고 제임스는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큰 밭을 갈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수확하지 않아서 묻혀있던 감자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 감자 때문에 엘렌은 참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치 길 가다 돈을 주운 것처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체스터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제임스와 엘렌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가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받는 많은 이익금으로 부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 비판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제임스와 엘렌은 여전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리뷰지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늘어나는 인쇄소 직원들을 자기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직원들이라 함은 14명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있기도 해서 함께 도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던 이들의 평균 연령을 굳이 따져보자면 2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 이런 젊은이들이 같이 살면서 교회를 일으키는 운동을 했어 라고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이들의 평균 나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젊은 이들을 생각하면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짧았다는 것이죠. 40을 넘기면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할 때였죠. 하여튼 한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리뷰지 사무실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해 8월 제임스는 Youth Instructor라는 잡지를 출판했습니다. 이 잡지는 1970년도에 Inside Magazine이라고 명명된 잡지입니다. 이때 조셉 베이츠는 미시간주 잭슨으로 돌아왔고 드디어 존 켈러그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이츠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죠. 그는 배럴 크릭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선장으로 정말 수년 동안 배를 탔던 그가 다른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베이츠의 전도 방식은 이랬다고 합니다. 아무 마을에나 들어가서 일단 그곳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을 찾았다고 하죠. 전에 몇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제7일 안식일을 전했던 베이츠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일요일을 지키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재림운동에 대해서 또 재림 기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밀러운동으로부터 나와서 이미 들어봤고 익숙하니까요. 이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몇 가지만 이해하면 쉽게 제7일 안식일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배럴 크릭에는 이런 방법으로 재림교인들을 찾기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그는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누가 이 동네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동네의 우체국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 우체부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것 같나요? 어쨌든 배럴 크릭에 있었던 우체국에서는 데이빗 휴잇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베이츠는 휴잇을 당장 찾았고 아침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가 저녁이 되어 마쳤을 때 휴잇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배럴 크릭에서의 재림운동은 작은 수가 휴잇의 집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존 라포로가 185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배럴 크릭 교회에서 교회 집회를 인도했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8명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1853년은 제임스와 엘렌이 이곳을 처음 방문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배럴 크릭에 있다는 이 그룹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뉴욕주에서 버팔로까지 기차로 이동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와이프분은 댄 팔머와 켈러그를 포함한 리뷰지를 열심히 읽던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댄 팔머의 아내가 그 이웃과 좀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그때 팔머의 아내가 그 이웃을 마녀, 이 위치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언행이죠. 불행히도 어떤 겨우가 이 언쟁을 얼핏 듣게 되었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마녀라는 표현에 다른 말을 붙여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중에도 제대로 대화의 흐름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애매한 표현들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 두 명의 교우들은 팔머의 아내에게 그 이웃에게 뭐라고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들고 볶았고, 팔머의 아내는 질려버렸는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임스와 엘렌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엘렌이 갑자기 이상을 보게 되었고, 엘렌은 팔머의 아내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태도로 대하지 못한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머의 아내를 들고 볶았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엘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엘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날 엘렌은 다른 이상을 보았습니다. 엘렌은 팔머의 아내를 들고 볶았던 그 두 사람이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을 팔머의 아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이 팔머의 아내에게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팔머의 아내는 이런 드라마 속에서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웃에게 했던 말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언행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팔머의 아내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팔머의 아내를 들고 볶았던 그 두 사람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엘렌이 이상을 봤다는 계시를 봤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재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The Messenger Party,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전령당, 메신저당, 한국말로 듣기 좋은 번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역사적인 첫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심지어 자신들의 운동을 소개하는 간행지를 인쇄해서 1850년대에 끊임없이 재림 성도들에게, 또 재림운동을 하던 이들에게 가시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메신저 파티 운동보다 더 심각했던 일들은 밀러운동에 참여했던 재림 신도들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 사이에 오간 언행들과 비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피할 줄 모르는 두 전함들이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과 같았죠. 마치 다른 예를 들자면 축구의 한일전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두 간행지들, 제임스 와이트의 Review and Herald, 그리고 조셉 마시라는 사람이 기록했고 운영하던 Harbinger and Advocate, 이 두 잡지는 마치 양보할 수 없는 전투의 선봉에 선 전함들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O.R.L. 크로저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하이람 에드슨과 함께 재림운동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베이츠로부터 제7일 안식일을 소개받고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크로저는 Advocate라는 잡지를 이용해서 안식일이 중요한 성경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본 베이츠는 자연스럽게 리뷰를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크로저는 마치 베이츠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마냥 계속해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베이츠가 집회를 열면은 그 집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서 베이츠가 했던 이야기들을 반대하는 설교와 주장들을 펼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하죠. 듣기만 해도 씁쓸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서로의 신학적인 이해에 대한 비판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공격하는 일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임스 와이트는 리뷰지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초조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드보케이트의 조셉 마시는 구독자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안식일의 망상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굳이 전투의 결과를 설명하자면 몇몇 목사들이 베이츠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운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런 논쟁은 불행히도 많은 이들에게 그리 좋은 감화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림운동의 빠른 성장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전들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도들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라면 조금씩이라도 서로서로 알 수 있는 규모지만 빠른 성장으로 시작되어서 낳은 무질서한 결과는 한 운동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The Messenger Party,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신실하게 자기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운동에 헌신하는 목사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운동에 들어와서 신도들을 운동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의 집회에 오는 강사가 제7일 안식일을 정말 진심으로 준수하고 믿고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과 같은 성경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재림운동을 이끌고 대표하는 이들인가요? 어떤 이들의 안수증이나 신임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고 누구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이유로 초기 재림교회 안에서 목회자 안수는 어떤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교회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월급을 줄 것인가? 이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더해서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집회와 예배를 위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땅, 건물을 등록할 법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리뷰지를 인쇄하던 인쇄소는 제임스 화이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면 교회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였던 것이죠. 조직이 작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커져서 많은 건물과 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건물들과 땅의 가치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게 된다면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에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개인이 소유한 건물과 땅을 기관이 지어서 사역을 하다가 화재로 건물이 불이 타 없어진 후에 그 개인이 회복할 기관을 사유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성장했던 조직이 가졌던, 아니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했던 이유는 이 운동 자체가 종교 조직에 대한 거부감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당시 재림 신도들은 여전히 밀러 운동의 목사였던 조지 스토어,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밤낮으로 반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교회도 사람에 의해서 조직될 수 없으며 교회가 조직되는 순간 그 교회 조직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교회 건물이 완성되고 성직자 계급 시스템이 조직되면, 교회가 조직화되면 재림운동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타락한 다른 교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운동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운동을 위해서 포기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금 그들을 몰아냈던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운동, 그것이 바로 재림운동의 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은 많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 태어난 국가였던 미합중국과 많은 부분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도 연방정부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한 단체가 성장하고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가진 사명과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1790년대의 미국 정부는 21세기 미국 사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임스와 엘렌 부부는 재림운동의 조직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이 함께했다고 다 쉽게 일이 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다음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